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가슴이 굵게 드는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고전기 혹은 고려 후기 학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는 늘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근처에 흐르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한 몇 편의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학자는 아닙니다. 제 전공은 한문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얽혀 나오게 된 것은 아마도 몇 년 전에 제가 이병 선사가 삼국유사를 완성하고 입적을 하셨던 인각사에 대한 인문학적 보고서인 인각사 삼국유사의 탄생이라는 그런 책을 쓴 것이 혹시 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책을 쓰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꼼꼼하게 연구하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 또 존전히 이 원고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원고 속에 잘못된 부분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과 실정을 바라면서 준비해온 유인물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대학교 도교철학원에서 저에게 요청한 주제는 이령 선사가 삼국유사를 지은 까닭입니다. 어떤 책의 편찬 동기는 저자 자신의 서문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밝혀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삼국유사에는 서문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1512년 중종 임신본 삼국유사,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삼국유사가 바로 501년에 간행된 그 임신본 삼국유사입니다만은 바로 그 임신본 삼국유사를 간행할 때 간행을 주도한 이계복이 붙인 발문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거기에도 임신본을 간행한 동기와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은 있어도 삼국유사의 편찬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삼국유사의 내용 속에 삼국유사를 지은 까닭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령 선사가 삼국유사를 지은 까닭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령 선사가 삼국유사를 지은 까닭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삼국유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이령 선사가 삼국유사를 지은 까닭을 어느 정도나마 근사하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령 선사가 삼국유사를 지은 까닭을 오로지 삼국유사 속에서 몰입적으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삼국유사가 편찬되기 전에 이미 편찬되어 있었던 삼국사기와 함께 놓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삼국유사의 저작 동기라는 제한된 내용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서는 삼국유사와 여러모로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삼국사기를 이해하는 데도 적잖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논의의 실마리를 풀기 위하여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특정 시대의 역사책이 이미 편찬되어 있는데도 같은 시대의 역사책이 자꾸 다시 던져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같은 시대의 역사를 다시 서술하는 것은 그 전에 편찬된 역사책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편찬된 역사책의 내용과 형식, 또 물리적인 분량과 역사의식 등등
모든 부분이 만족스러웠다면 같은 시대의 역사책을 다시 편찬할 이유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구당서가 이미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서가 다시 편찬된 것이나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고려시대에 관한 역사책이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편찬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편찬된 고려시대에 관한 역사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려국사라든지 또 수교 고려사라든지 고려사 전문 고려사 이런 책들을 들 수가 있는데 같은 시대 역사책이 이렇게 거듭 편찬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선 왕조의 건국과 건국에 참여한 공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삼국시대에 관한 역사책의 경우도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알다시피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시대의 역사책으로는 편자 이상의 부삼국사, 아마 고려 방종 때 편찬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 부삼국사와 김구식의 주달에 편찬된 삼국사기, 그리고 이련이 편찬한 삼국유사 이런 세 종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일반론 내각에서 볼 때 부삼국사가 이미 편찬되어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구식이 삼국사기를 다시 편찬한 것은 그가 부삼국사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부삼국사는 아마 설화 중심의 역사책이 아닌가 싶이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부삼국사는 고구려 정통론을 내세운 역사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김구식이 부삼국사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련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련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때 부삼국사를 직접 보고 참고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삼국사를 직접 보고 참고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의 거시에서 삼국사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삼국사기를 보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일반론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삼국사기가 이미 감행되었고 또 유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련이 다시 삼국유사를 편찬한 것은 그가 삼국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련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련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을 무엇보다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삼국유사라는 책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국유사의 그 유사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 이 빠질 유자는 누락된 일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삼국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일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삼국유사를 살펴보면은 가능한 삼국사기와 내용상의 중복을 피하고 삼국사기에 누락된 사실을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주석 3번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 김유신에 관한 기록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잘 아다시피 삼국사기에는 김유신 열전이 무려 3권이나 될 정도로 50권 가운데 3권입니다. 엄청난 그 분량에 김유신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입편에 수록된 김유신 조에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그 많은 김유신 얘기 가운데 공력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삼국사기에 없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삼국사기에 대한 이련의 가장 큰 불만은 후세에 전할 만한 삼국의 사적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 매우 많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삼국의 사적들 가운데 삼국사기에 누락되어 1년으로 하여금 삼국유사를 편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주로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은 왜 삼국사기에 누락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동시에 생깁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다소 우회적인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바로 그 이유들을 탐색함으로써 이련 선사가 삼국유사를 지은 까닭을, 아니 이련 선사가 삼국유사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삼국사기에 대한 이른의 분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국사기가 어떤 성격을 지닌 책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가 어떤 책인지를 대강이나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국사기의 편찬 동기가 서술되어 있는 진삼국사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는 것이 가장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길이가 깁니다만은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나라들은 각각 사관을 두어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의 삼국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그 사실이 사적에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엎드려 생각하던데 성상폐하께서는 이 성상폐하는 삼국유사의 편찬을 영했던 고려 인종이 되겠습니다만은 요임금의 문사함을 분받으시고 우임금의 부지런함을 체득하사 정치하는 여가에 과거의 서적과 역사책을 널리 보시고 오늘날의 학사 대부들 가운데 오경이나 제자 같은 중국 책들 또 진한 역대의 역사, 중국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는 꼭 널리 분달하여 상세히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도리어 까맣게 그 심화를 알지 못하니 심리 하시게 할 일이다. 또 신라 고구려 백제가 솥발처럼 나라를 세워서 예의로 중국과 통하였기 때문에 범력의 당서, 송기의 당서, 이 당서는 후당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책들에 우리나라에 관한 열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 나라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남의 나라 일을 소략하게 기록하여 갖추어 실려있지 못하다. 자세한 역사책이 못된다. 또한 보기는 우리나라의 보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삼국사기 전에 편찬되었던 구삼국사를 가리킨 걸로 봅니다. 이 보기라는 책은 문장이 무절하고 사적인 문학되어서 임금의 선악과 신하의 충사, 나라의 안위와 인민의 일환 등이 모두 드러나 있지 못하여 교훈으로 남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재주와 학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얻어서 일가를 이룬 역사책을 만들어 만세에 전하여 해와 달처럼 빛나게 해야 되겠다. 이 삼국유사를 편찬하게 된 동기를 적용됩니다. 이어 이것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완성하여 당시 구하이던 인종에게 바치면서 올린 표문입니다. 이 표문 가운데 다운표를 한 부분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인종이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의 생각으로 봐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동기는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오히려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짝이 없었던 당시 지식인들의 모ral 주체적인 자세를 비판하고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은 이미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중국의 역사책에 기록된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기록은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소략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보기는 문장이 그칠 뿐만 아니라 사적인 문학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선악과 신하의 충사, 나라의 안위와 인민의 일환 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바람에 후세의 교훈을 삼기에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김부식은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김부식은 결국 문장이 세련되고 사적이 보충된 자세한 역사책을 소설하되 과거의 역사책에 결여되어 있던 유교적 교훈을 드러내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이렇게 이해되고 그러한 점에서 김부식은 유교적 교훈주의 사관에 소유하다. 이렇게 볼만합니다. 유교적 교훈주의 사관과 함께 삼국사기의 내용과 성격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편찬자 김부식의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은 공자의 사상을 충실하게 개선한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습니다. 몇 줄 크게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김부식은 괴력 난신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서술에서 불확실한 사실은 제외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공자의 정신, 이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정신인데요. 이런 공자의 정신을 철저하게 개선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소유자이겠습니다. 김부식이처럼 유교적 교훈주의 사관과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삼국의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삼국의 사적 가운데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유교적 교훈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일단 수술 대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김부식의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수술 대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사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1차적으로 그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김부식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상의 소유자니까, 또 후세의 교훈을 줄 수도 없다고 판단되는 김부식이 유교적 교훈주의 사상의 소유자니까요. 이런 허황된 신화와 전설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가 저 유명한 이기보의 서사시 동명왕편이라는 서사시가 있는데, 그 동명왕편의 서문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동명왕의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들 말하곤 하기 때문에 비록 어리석은 남녀들까지도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안다. 내가 일찍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기보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선사 형님께서는 중리는 공자의 자이지 않습니까? 괴된 난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므로 우리 같은 선비가 할 얘기가 못된다 하였다. 뒤에 그 위서, 중부 역사책인 위서, 통전도 마찬가지 중부 역사책입니다. 위서와 통전을 읽어보니 역시 동명왕의 일을 실었으나 간략하여 자세하지 못했으니 자기 나라 일은 자세히 기록하고 외부의 일은 소략하게 기록하는 그런 의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난 개축년 4월에 부상부서를 얻어서 동명왕 공기를 보니 그 신기하고 기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심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역시 믿지 못하고 귀나 환이라고 생각했는데 3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점점 그 근원을 따져보니 환이 아니고 성이며 비가 아니라 신이었다. 하물며 복사는, 여기서 말하는 복사는 부상복사를 말하는데요. 복사는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드리니 어찌 허황한 것을 전해내는가. 김무식이 복사, 여기서 말하는 복사는 삼국사기입니다. 이 삼국사기를 다시 편찬할 때 그 일을 크게 생략해버렸는데, 아마도 그는 복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책임으로 크게 개의한 일을 후세에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생략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고구려의 근국 신화를 담고 있는 동명왕설라는 삼국사기가 편찬되기 훨씬 전에 편찬되었던 부삼국사에 이미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삼국사는 현재 제정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삼국사에 수록되어 있던 동명왕설라는 이교의 서사시 동명왕편의 주석에 비교적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명왕편에 인용되어 있는 부삼국사의 동명왕설라를 삼국사기에 수록된 것과 비교해보면 이규보가 말한 대로 삼국사기의 것이 대폭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부식은 왜 삼국사기를 표현하면서 부삼국사에 수록되어 있는 동명왕설라를 대폭 축소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동명왕설라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김부식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규보조차도 처음에는 동명왕설라를 안심 대상에서 완강하게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당하고 기이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동명왕설라를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괴력 난신을 말하지 않았다는 공자의 합리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넓은 범주에서 유학자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유교사상에 그다지 철저하지 못했던 이규보조차도 그렇다면 사상적 우장을 보다 투철하게 하고 있었던 김부식에게 동명왕설라 같은 황당한 일들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아주 장연합니다. 다른 하나는 유교적 교훈주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이규보도 말한 바 있듯이 유교적 교훈주의 사상의 소유자였던 김부식에게 역사책은 세상을 바로잡는 책, 특히 유교적 교훈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당무계한 동명왕설라에서 세상을 바로잡을 교훈을 찾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이 동명왕설라를 대폭 삭감한 것은 교훈을 통하여 세상을 바로잡고 후세의 복음을 드리고자 할 역사책에 황당무계한 동명왕설라를 그대로 풀어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동명신화가 고려의 건국신화가 아니었다 할 것 같으면 아마 김부식은 대폭 삭감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동명신화를 아예 독세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합리주의자였습니다. 이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부식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교훈적이지도 않는 신화와 전설 등 설화에 대해서는 아주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인답니다. 그러므로 그런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화와 전설 등의 설화를 가급적 내재하면서 삼국사기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는 삼국의 건국신화 등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원자리에 수록된 신화와 전설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재해석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거나 삭제한 태도로 삼국사기를 서술했음을 삼국유사와의 비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명선을 제외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는 원자료는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 합리적이지도 교훈적이지도 않는 설화들이 삼국사기에 그대로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김부식의 이와 같은 서술 태도는 설화 그 자체를 그대로 역사로 인정하는 태도보다 진보된 역사의식이 분명합니다. 설화 그 자체가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거라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진보된 역사의식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사료집을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교훈주의 혹은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그런 사관을 가지고 역사책을 서술하는 김부식으로서는 이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는데 옛날에 남아있는 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못 찾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건 역사책이 아니라 자료집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요즘 삼국시대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이 설화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통째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적 패턴과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만 봐도 쉽게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석 13번에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당군신화를 그대로 믿는 역사학자는 없습니다. 당군의 아버지가 아동이고 어머니가 범이라는 그런 신화를 그대로 믿는 역사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군신화가 역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역사학자도 또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학자들은 당군신화를 통하여 당군시대의 역사를 합리적으로 재해석하고 재도설하는 겁니다. 그러나 설화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는 불교적 신비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비주의라는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비주의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입장에서 그 같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삼국유사를 지은 이전은 설화의 내용 자체를 모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생각하는 신비주의자였으며 이 점은 다음 글에서 그 대강을 엿보셨습니다. 이 인용은 건너뛰어도 및 지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인용한 이 글은 김현감어라는 설화 유명한 설화이지 않습니까? 김현이 호랑이와 호랑이 제도와 가랑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설화의 끝머리에 붙인 이련의 글입니다. 보다시피 이련은 설화 속에 나오는 김현의 호랑이와 또 신도징의 호랑이 중국의 고사인데요. 신도중의 호랑이의 손통의 후열을 비교하고 현실 속의 짐승인 호랑이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거침없이 토로합니다. 아울러 김현의 호랑이는 그가 탑돌이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본 부처가 김현이 탑돌이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본 부처가 김연에게 복을 내리기 위하여 견능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긴 합니다. 이처럼 일련에게 현실과 설화의 세계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도의 세계가 아니라 상호간에 아무런 장애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세계가 될 것 같습니다. 요컨대 설화의 세계가 곧 현실의 세계이므로 합리주의라는 잣대가 끼어들 여지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이제는 당대의 고성이지 않습니까? 당대의 고성이 있는데 당대의 고성이었던 일련이 정말 불가사의한 이 시대를 믿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게 이심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판단하는데 삼국유사의 내용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이름이 정말 진리를 믿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합리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기가 믿는 신의 손바닥 위에 드러난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 불자가 지구 인구의 반쯤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에는 무식을 구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의에 대한 이런의 믿음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의만을 인정하고 남이 믿는 신의를 인정하지 않은 편견이 쏟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래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의 소유였던 김구식과는 달리 신화와 전설 등 불합리한 사실, 사실 이런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것도 별로 없는 설화를 역사 속에 수렴하는데 대단히 적극적인 분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교적 합리주의, 교훈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하여 설화를 대폭 산작한 김구식의 삼국사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것은 역시 삼국유사의 첫머리에 해당되는 기편의 머리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편을 했을 때 기자가 기록한다는 뜻이고요. 기자가 신의하다, 이상하다, 괴이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괴이한 얘기들을 기록하는 그런 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머리말을 읽어보면요. 무릇 옛날 성인들은 바야흐로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과 이로 교화를 시켰으니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바가 있었다. 이 괴력난신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괴력난신이라는 말이 언어에 나온 얘기고 동작할 때 단가입니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예언성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틀림없이 일반 사람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고 또 그런 일이 있은 후에야 큰 변화를 타고 제왕의 지위에 올라 큰 사업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황하에서는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는 글이 나오면서 성인들이 일어났다. 중국 성인들의 예인데요. 무지개가 신호를 불러서서 도피시를 하고 용이 여등이라는 여인과 관계를 맺고 신동시를 낳았다. 중국의 제왕들입니다. 또 황하가 용상리 들판에서 모일 때 자칭 백제의 아들이라는 신동과 관계를 갖고 소호시를 낳았다. 간적이 알을 삼키고 설을 낳았다. 강원은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피를 낳았고 모의 어머니는 임신한 지 14개월 만에 너를 낳았다. 가만히 만기 축소되는 것인데요. 큰 염을 써서 영가 교화하여 폐공, 다시 말해서 한나라 고조 유감을 받았는데요. 폐공을 낳았다. 그 이하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을 어찌 모두 다 기록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즉 중국의 시조가 모두 다 신비롭고 기이한 데서 나왔다 하여 어찌 회의하게 되겠는가. 중국 사람들도 다 이렇게 신기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조들을 뭐 이상하게 있겠는가. 이것이 기인편을 모든 편의 첫머리로 숨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 9편 가운데 기인편이 이름이 터집었던 그 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첫머리에서 보다시피 일련은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다는 공자의 명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 주목되는 것은 제왕이 일어날 때는 끊임없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제왕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해서 제왕이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서술을 읽는 것을 받아들이면 신의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부분 긍정에 해당됩니다. 그가 보조선으로부터 가락국기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들의 행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내용을 기록하고 기이라는 개념을 붙여줬던 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념은 국왕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아래 평면부터 아예 이상한 것을 듣는다. 이래 표방을 하고서 단군일의 역대 왕들과 관련된 신기한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소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것은 불가사의한 신의에 대하여 부분 긍정했던 이런의 발언이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의 연구에 따르면 신의는 제왕이 나라를 세우거나 좀 더 폭넓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제왕과 관련된 경우의 하나여 인정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 신화와 전설, 이런 등등의 신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왕의 경우에나 인정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삼국유사의 기입에는 제왕과 무관한 신의들이 여러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기입편을 제외한 다른 편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삼국유사의 모든 편들에서
제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도시에 불구하게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삼국유사는 사실상 기이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 전체가 모두 다 기이편이다. 이렇게 해도 별다른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 삼아서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른이 신비한 일로서 삼국유사 전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아까 그 기이편의 첫머리에서 호강이 일어날 때라는 그런 복합된 상황이라 해서 제한적으로 신비를 인정한 듯한 그런 발언을 이유에 여기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석 16번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십시오. 이와 같은 우회적인 논의를 통해 이제 우리는 이른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가졌던 크나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가 유교적 합리주의, 도원주의 사단에 가까이서 이름에 따라서 신화와 젖을 든 설화의 세계를 사실상 역사의 밖으로 내팽개 쳐버리게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여기 주석 1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른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후에까지도 유교적 합리주의와 불교적 신비주의의 덕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크게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전 개인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 삼국유사를 지은 이른의 비석의 앞면, 이걸 한자표기는 양기 이렇게 하고 뒷면을 음기 이렇게 하는데 앞면과 뒷면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흔히 인각사에 부서진 답변으로 남아있는 이런 필석의 앞면에 새겨진 보각국사 이명이라는 글의 저자는 민지라는 그 당시의 유학자였습니다. 민지가 지은 비문에 의하면 이른이 입적하자 이른의 제자 청군이라는 사람이 이른의 행장을 지어가지고 후광에게 올렸습니다. 충분한 일이 올립니다. 후광은 민지에게 행장을 주어서 그 행장을 바탕으로 이른의 기분을 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군이 지은 행장에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이른 선사의 행적을 쭉 적어난 뒤에 그 밖에 이적과 기이한 꿈이 많이 있으나 말이 괴이한 일이 미칠까 두려워서 생략한다 라고 하면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런 글들의 뒷면을 쓴 오경사주지 설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설립이라는 분은 바로 그 음기 뒷면에 새기면서 기이하다는 이유로 이른의 행적을 삭제한 민지 서술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기이한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서사가 그런 기이한 행적을 했다는 것은 결코 기이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지가 누락시킨 현장 속의 기이한 일들을 몇 가지 더 넣어놓은 뒤에 이런 신기한 일들이 더 많지만은 성인에게 이런 요구한 말인데 성인에게는 하찮은 일에 불과하므로 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인데 민지는 합리적인 잣대로 봤을 때 믿을 수 없어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고 살립은 믿을 수는 있지만 성인인 이른에게는 하찮은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기한 현적이 하찮은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른의 기석의 앞면에는 유교적 합리주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면 이른의 기석의 뒷면에는 불교적 신비주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기석으로도 앞면은 합리주의, 뒷면은 신비주의가 들어갈 정도로 이때까지도 신비주의와 합리주의의 덕질학은 계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가 이미 편찬되어 유통되고 있는데도 이른이 삼국유사를 다시 편찬한 이유, 아니 삼국유사를 편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도 이제 어느 정도 알만하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그것은 유교적 합리주의, 유교적 보험주의 사관으로 인하여 역사 밖으로 밀려나게 된 설화의 세계를 역사 속에다 다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전기는 유교 문화와 함께 다이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중세적 보편주의가
점진적으로 정착되는 시대입니다. 주시하는 것은 화용적 시대라는 문화의 우열을 근거로 해서 화의를 구별하는 화는 여기서는 중국을 말하고 이는 중국 부위에는 보람계들과 보람계들을 말하는데요. 화의를 구별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서 삼국시대부터 이미 서서히 형성되어 왔고 특히 최치원의 글들을 통해서 이러한 세계관의 한 단면을 비교적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론적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유교문화의 일부로서 개성되고 발전되어 왔던 만큼 유교문화가 신화되어가는 오래전기에 더욱 더 심화된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관의 단초를 태조왕건의 문화지식에서 이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나라의 문화를 선호하여 여기 당나라는 중국을 말하는데요. 문물, 예약을 모두 당나라 제도에서 본받고 있으나 중국과 우리나라는 토속과 인성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토속과 인성이 각각 다르므로 억지로 중국과 악배를 부르는 것이다. 그러는 정성 같은 나라로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이 풍속과 언어 다른 거, 또 뒤에 나오는 이관과 제도 이렇게 다 문화를 상징하는데요. 이관과 제도를 결코 본받지 말도록 하라. 여기 잠시 인용한 것은 저 유명한 그 훈묘10조의 제4조입니다. 보다시피 왕건은 문화적 포식국이었던 그런 문화를 전면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문화적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그 우수성과 효용의 효성을 인정함으로써 문화의 우열을 기준으로 화의를 구별하는 문화의식을 연년형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된 것은 왕건이 중국 문화를 절대적 선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그는 중국 문화의 선진성에 따른 수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은 또 그러면서도 오히려 민족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훼손하지 않은 방향에서 적절하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표현해야 함을 더욱더 강조한 시입니다. 인성이 다르다, 토성이 다르다 하면서 그럼으로써 중국 문화의 단순한 인식을 거부하고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후호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을 태조왕건의 훈묘 10조에서 명백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대전기 문화사의 전체적인 흐름은 대체로 태조왕건의 유언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즉, 그런 문화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하는 그 태조의 유언은 비교적 철저하게 지키는 반면에 중국 문화를 수용하되 구체적이고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하는 이 일부는 제대로 풀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중국 문화는 선진문화이고 선진문화를 발빠르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속도와 방향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세계화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세계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족 주체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되어야 할 세계화,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 세계화가 민족 주체의 전 세계적 소멸을 향하여 시달렸던 것도 오늘날의 세계화와 거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세계화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튀어나오긴 했지만은 세계화의 함성 속에 이미 인에 묻혔고 우리 고유의 문화는 서서히 뒷전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세계화 시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명칭의 변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 곳이 나사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은 IBC입니다. 나는 희망한다, 나는 소망한다 하는 IBC인데요. 이 IBC라는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불러줘도 한꺼번은 받아주실 수 없는데 여러 번 IBC래야 받아주실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IBC라는 우리 집 그 아파트 주위에는 그 휴먼시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휴먼시아 아파트가 있고 또 아르스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하우젠트 아파트가 빙구를 사고 있는데요. 다른 아파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제가 진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우젠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일어처럼 생겨가지고 독일어 선생님께 여쭤봐도 독일에는 하우젠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영문인가 해서 영문과 선생님 물어봐도 하우젠트라는 영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알고 보니까 이 무슨 뭐 하우스 무슨 거 하고 그거 무슨 젠터 이 합해져가지고 어떤 학생어가 하우젠트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궁금해가지고 하우젠트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지는 말이야. 정치정보를 와도 사무실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사를 갔을 때 관상에서 아파트, 우리 아파트 이름을 IUC 대신에 희망 아파트, 소망 아파트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을 했다가 큰 꼴을 잡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우리 집 주위에 주민들이 90분 총궐기를 해서 다 들고 일어나서 만약에 그 아파트 이름을 소망 아파트, 희망 아파트 바꿀 것 같으면 아파트가 고닥다리 아파트로 인식이 돼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반대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의뢰한 사실인데 서울에 이제 압구정동에 옛날에 청수 나루라는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한강 나루인데요. 청수 나루 근처로 지하철이 관통되면서 여기 청수 나루 근처에 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본부에서는 이 역 이름을 옛날에 청수 나루라는 역이 있었던 곳이 청수 나루라는 나루터가 있던 곳이므로 청수 나루역을 여기 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수 나루역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청수 나루역이라는 나루터 이름을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는 청수 나루역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 이름이겠다. 청수할 것 같은 맑은 물이 흘러가고 거기에다가 나루터니까 배가 흐르는 물이 흐르고 수양거리 너울너울 펼치고 하는 그런 풍경이 이번에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세상에서 멋진 나루 역 이름 하나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그 나루역 이름이 청수 나루역에서 압구정 로데오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옛날부터 압구정 청수 나루역 근처에 있던 상인들이 만약에 청수 나루역을 같으면 아직 미개발 지역을 짓게가지고 아파트가 좀 떨어지고 또 상권이 죽는다. 이래서 우들 거기 가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아득한 고려시대에 무슨 세계화냐? 세계화한 건 현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757년에 경도왕대입니다. 신라 경도왕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영을 중국식 진영으로 다 바꿨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넓은 범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내 고향인 영천은 전야화연이었는데요. 이 전야화연이 거룩한 중국식 표현으로 인고분들이 바뀌거든요. 또 우리 고장에 속해 있는 신령면 지역에 옛날에는 사정화연이었는데 그것이 신령면이라고 바뀐 것도 경도가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최치원이라는 분이 제왕연대력이라는 책을 쓰면서 신라 건국 초기에 왕을 가리게 된 우리말 있지 않습니까? 근서강이라든지 또 차차웅, 마립간, 이사금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촌스럽다고 왕으로 다 고쳐 적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은 범주에서 세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도 오늘과 비슷한 굉장히 나타나고 있었던 세계화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도 봅니다. 중국 문화는 선진 문화이고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세계화라는 이와 같은 인식은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문화를 손상시킨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김부식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동기를 서술한 진삼국사기표의 일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부식은 고려의 역사 대부들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해박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것을 힘주어 바가 있고 이와 같은 몰주체적 상황의 극복이 삼국사기 편찬 동기의 하나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은 논평을 통해서 볼 때 김부식도 고려라는 국가에 대한 국가의식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김부식, 중국사람 아니고 고려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와 같은 국가의식은 관념적 단위가 아니라 삼국사기에 어느 정도 실천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삼국 모두를 세가가 아닌 본기로 적고 있거든요. 원래 이 본기라고 할 것 같으면 천자의 나라에서는 역사를 쓸 때 천자의 어떤 그 역사를 본기 이렇게 얘기하고 제후의 나라에서는 세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보다 뒤에 편찬된 고려사 같은 경우에 고려사 본기가 아니고 고려사 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삼국사기는 신라도 본기, 여도 본기, 백제도 본기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이제 침략을 해왔을 때, 우리나라에 침략이 왔을 때
중국의 침략을 내침몰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측을 한국같이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중국을 싸우더라도 고려가 중국을 싸우더라도 중국을 내침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뭐 이런 것 등에서 그와 같은 공론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고려라는 국가는 유교적 문화관과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편입되어 있는 고려였지 중국과 대등한 자기를 가진 그런 구체적인 고려는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삼국세계 가운데 편찬자인 김구식의 주관이 가장 강하게 대입되어 있는 원칙에서 중국에 대한 4대 예절 중투를 강조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 문화는 선진문화는 인식 아래 중국의 선진문화를 도입하여 우리나라를 중국과 같은 선진문화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주석 22번에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이러한 점에서 김구식은 서구 문화를 시급히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던 근세 개화파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개화파의 풍선인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따라서 그 역사인식은 모화적 사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서 삼국시대의 역사 가운데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것들은 크게 아무래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표현됩니다. 삼국유사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의 소산으로 생각되지만은 이제는 그런 비판의식을 명시적으로 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비판의식이 우회적으로나마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앞에서 본 T편의 머리말입니다. 그 부분 줄침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침 부분 앞부분에 중국의 지방들이 전부 다 심의한 안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넣고 그 이하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어찌 모두 다 기록할 수 있는가. 그러한 즉 삼국의 시조가 모두 다 신비롭고 기이한 것이 나왔다고 하여 어찌 괴이하겠는가. 괴이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기이성의 모든 편의 첫머리로 삼는 까닭이니 그 인도가 여기에 있다. 보다시피 인간은 제왕이 일어날 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중국의 그런 사례들을 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와 같은 신기한 일은 중국 제왕의 북한화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왕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중국 역사를 대등하게 평가하는 어느 정도의 주체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김구식의 서간이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모화적이고 사대적인 상황이라면 이전에 그것은 중국과 우리를 대등하게 파악하는 주체적 상황이라고 했다는 만큼 일본 문제에서 지적할 수 있어야 봅니다. 이전이 삼국을 위시한 우리나라 각국 시조의 소종례를 하늘과 직접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의 시조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의 뜻도 마찬가지다. 하늘과 직접 내려오신 거. 근국설화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주체 상황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서술 태도로 인하여 삼국유사에는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삼국사에는 없는 단문신화를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 어렵고 토착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신화와 전설 등 각가지 신화들을 보다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고대의 모든 나라들을 삼국의 이름 아래 뽑아낼 수 있었던 것도 주체에 대한 예정의 요건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국사기에 한시만을 내수 산발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데 비해서 삼국유사에는 이 한시도 있지만은 향가를 14수만 들어가고 있는 것, 이것도 결코 무용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체의식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컨대 삼국사기에 수록된 기록들이 전반적으로 모화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반면에 삼국유사가 상대적으로 우리의 후속과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비교해서 줄 정도로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국유사를 읽다 보면은 우리 민족 문화의 시원적인 숲을 그려갑니다.
그런 원시적 건강성을 밝히게 된 것도 바로 삼국유사의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더욱 만나됩니다. 이렇게 볼 때 율교적 교훈주의 합리주의 사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제외하고도 이른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졌음을 알만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모화적 4대 사관과 그와 같은 사관에서 이야기한 5대사의 편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상하, 우열 또는 종속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대등한 관계라는 구체적 사관에 따라여 모화적 4대 사관에 의해서 왜곡된 5대사의 균형을 바로잡는 유사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마침 이른이 살았던 시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완강한 대봉항쟁으로 전국토가 초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허탄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도 마침내 굴욕적인 항복을 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이 크게 훼손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이르는 오랜 운동 행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고, 몽골 침입전을 장르무변 방문사입니다. 방문사와 몽고의 방화로 제트니가 되어버린 방문사를 모두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삼국유사는 투치의 정체성과 자손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를 살았던 이래라는 분이 시대의 요청에 행동적으로 보응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서 지켰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국사기는 당시 국왕이었던 인종의 명령을 받은 김부식이 중심이 되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편찬위원회는 김부식이 편찬위원회였지만은 8명의 편찬위원이 있었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공무관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제에서 봤을 때 삼국사기 편찬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찬한 정사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학문 문화들에서 편찬되는 정사는 번기와 열전, 번기와 열전이 중심이 되는 기전체, 번기와 열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번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체를 가지고 기전체에 하는데, 이 기전체로 서술된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삼국사기도 역시 기전체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기전체 서술도 그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이고 효과적인 서술 방식이었고, 따라서 삼국사기는 자료상의 관계 속에서도 삼국시대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각 나라별로 건국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등장했던 역대 왕들과 그 왕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교묘한 일들을 발생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시대를 이끌어간 중요한 인물들의 전기를 담을 수 있었던 것도 열전을 통해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효과적인 서술 방식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게다가 삼국사기는 삼국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권에 걸쳐서 연표를 만들었습니다. 삼국사기 연표였습니다. 그리고 봉기와 열전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부분을 보다 포괄적으로 담기 위하여 9권에 걸쳐서 9권에 걸쳐서 잡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시적인 관점에서 삼국시대 역사의 전체적인 흐대를 비춰가고 시대를 주도해간 중요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도 삼국사기의 이와 같은 서술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삼국사기는 통치자와 그를 둘러싼 신하들, 그 시대의 역사를 주도해 나간 주요 인물들의 행적에 초점을 맞춘 정치 중심의 기전체 서술이기 때문에 담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전체 정사하는 그릇에다 다만 때문에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도 많았지만은 기전체 정사라는 그릇이 지닌 한계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삼국사기는 결과적으로 삼국시대의 역사를 입체적이고 포괄적, 종합적으로 서술하지 못하고 정치 분야에 크게 치우친 편향된 역사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김부식이 정치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기정치를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한국문화권에서는 기전체보다 더 효과적인 정사수술 방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정사는 기전체로 수술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에서도 이미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기전체 수술도 많은 이득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술 방식을 택하더라도 장점과 함께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편찬된 결과물이 삼국시대 역사의 전체성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를 구상한 김구시가 개인적 처지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크게 달랐던 이런의 입장에 볼 때 삼국사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치를 중심으로 수술하게 되는 기전체 정사라는 그릇이 진 근본적인 파괴 때문에 빚어진 결론 중에서 이른이 가졌던 불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물론 불만이 참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불만은 불교관계 기록의 영성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다시피 불교는 삼국시대에 신앙사, 종교사, 문화사의 전반에 걸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특히 신라에서는 불교가 국교로 신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교와 신앙이나 사상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와도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았고, 따라서 삼국사기에도 단편적이나마 불교관계의 기사가 산발적으로 수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때 불교가 차지하고 있었던 역사적 실상을 감안해서 보면 삼국사기에는 불교관계 기사가 대단히 빈약합니다. 일생을 불문에 몸담고 있었던 당대 오승 의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점은 불만스러워도 이만저만 불만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교사를 대폭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점은 이전의 삼국유사 고편 가운데서 영토에 해당되는 왕력편과 역대 왕조의 역사와 왕들의 형제를 기록한 기편을 제외한 헌법편, 불법을 일으키는 과정을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탑상편은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서술입니다. 미에 그는 고성들의 전기에 대한 서술이고요. 신주편은 특히 신통력을 발휘하는 고성들의 전기를 적어놓습니다. 감통이라든지 피연, 보선, 피연 이런 부분도 성경 가운데서 혼자적 삶을 가진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되시고요. 효선이라는 것도 유교적 효와 불교적 설을 동시에 보냈던 승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꼭 승리는 아닙니다만 이런 등등 그 7편이 모두 불교관계 기사로 전철되어 있고 삼국유사에서 가장 정치와 가까운 부분인 기편에도 불교적 색채가 상견되는 데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가졌던 또 다른 불만 가운데 하나는 삼국사기의 당대의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참 힘들게 살았던 한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일반 서민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일반 서민들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는 그런 인류의 전부를 정치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정사의 특성에서 자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안은 사스가 지닌 당대 이전에 편찬자의 사회식과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고려정기의 대표적 의혹을 기록했던 편찬자가 서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러운 사안이 됩니다. 주석 24권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무신의 남의 편미를 제공했던 김구식의 젊은 아들 김돈중이 정종부의 수령을 태운 사건에 대응했던 김구식의 퇴거를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 김돈중이 정종부의 수령을 촛불을 펴고자 화가 났던 그 정종부가 김돈중을 잡아서 손을 좀 봐줬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김구식은 자기 아들의 무례함을 표하기 전에 정종부에게 손을 좀 받기 위해서 왕에게 내가 손을 좀 봐줬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았던 이런 기사가 고려사에 보여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봤을 때 김구식이 정말 서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을 가졌었냐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설사 서민들에 대한 애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통치자의 정치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기선제 사서는 서민들의 대화를 충분히 말해주는 적절한 그릇 자체가 서술된 것도 사실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라는 서민 관련 기록을 확충하여 삼국시대 역사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가능성을 느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의 민중 관련 기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또 삼국유사에는 회의적에 관한 기록을 선서하는 과정에서도 민중적 지치가 물씬 풍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식과 체계를 중시하는 삼국사기가 삼국시대의 역사를 삼국을 중심으로 하여 수술하고 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역사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 것도 일련으로서는 불만할 수 없습니다. 김구식은 삼국사기였으니까 백제신라 고려가 삼국이거든요. 그래서 백제신라 고려의 삼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삼국시대 역사책을 쓰면서 백제신라만 써보는 것이지 남은 것이 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같이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은 삼국의 연구 과정이나 역사 개선 관계라든지 세력과 열도의 변화, 또는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을 서술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나라와의 관련 양상을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까지나 삼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포괄해서 서술한 것이지 삼국관계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서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국사기가 합리적인 형식과 체계를 중시하는 정사, 그것도 어디까지나 삼국의 정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구식의 이와 같은 소설 제도를 담론할 수도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삼국사기를 보고 그래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삼국사기가 기본적으로 삼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좀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국 이전의 역사를 본일적으로 수술한 정사가 없지 않습니까? 정사가 없는 상황에서 삼국사기에서 도저성이야 여러 나라들을 제외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많은 나라들이 역사에서 전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기인품의 서론에서 삼국의 정치인들이 시기에서 나오신 경의할 것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국의 시조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 기인품에 볼 것 같으면 삼국뿐만 아니라 단군부터 해가지고 우수한 나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구식이 생각하는 삼국은 그냥 오리백제 신라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른이 생각했던 삼국은 그러니까 오리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단군이래 그 이전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다 삼국의 뿌리를 이룬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삼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체계나 합리성을 중시하는 정사가 아니라 쓰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야사의 형식을 취했던 삼국유사에는 삼국이라는 관념과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의 역사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 대한 각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조선, 미만조선, 마한, 변한, 진한, 이국, 78국, 남남국, 북대방, 남대방, 남남국, 북대방, 남대방 이런 나라들은 옛날에 한사본의 하나에서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경우를 가정한다든가 이런 나라들 또 말갈, 또 발레에 대해서도 아마 그 발레의 역사를 아주 답변드리지만 처음 같이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서국, 청도에 있던 옛날 고대 의료 국가인데요. 이서국, 그리고 5개 가양, 5가양입니다. 그리고 북부역, 동부역, 그 다음 가락국. 이 가락국은 별도로 금강가야, 오늘 김에 있었던 금강가야 역사인데 가락국 등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왕래편에서는 신라 고구려 백제와 함께 가락국의 연표까지 작성되어 있어서 삼국이 아니라 사국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삼국 현대도 불구하고 왕래편은 불구하지만 신라 고구려 백제와 함께 대대 가락국의 연표까지 다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볼 것 같은 이래는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가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가야사를 전공하는 화자들 가운데서는 가야라는 나라가 정말 그 900년에 걸쳐가지고 삼국시대에 이 땅에 존속했던
굉장히 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삼국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라고 표현하는 자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초를 가득한 데는 이력이 이렇게 삼국사기의 대표의 망력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견 삼국묘사는 체제와 형식이 정리하는 삼국사기에 비하여 대단히 무질서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흡한데 삼국사기가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학문 연구의 결과를 논문으로 쓰지 않습니까? 논문으로 쓰는데 논문에다가 서론, 결론 이런 형식에다가 정식 속에다가 연구한 내용을 넣다 볼 것 같으면 너무 내용 자체가 쁘듯하게 뻗어버리고 연구 싶은 내용을 반대로 나눠주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작문을 줄 것 같으면 그런 데서부터 대반될 수가 있는데 삼국사기가 비교가 적절하지 않지만 문체의 체제를 무시했다는 것 같으면 삼국에서는 반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책으로서의 형식과 합리적인 체제를 제대로 갖추었다는 점에서 훨씬 진보된 역사적인 삼국사기가 담아낼 수 없었던 내용을 삼국유사가 오히려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삼국유사가 지닌 바로 이 무질서하고 자유분방한 형식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식과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무질서하다는 것은 역사책으로서 자랑거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이 약점이 도리어 삼국유사의 가치를 크게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 사라져버린 오늘날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때 무질서하게 아무거나 수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오대사가만 증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쓰다 보니 무질서한 책이 아니라 삼국사기가 지닌 한계 때문에 부각되는 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이제는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무질서한 형식을 수록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저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래야 삼국사기에 상속가적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이 글쓰기의 절단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이상에서 저는 삼국사기가 이미 편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 선사가 다시 삼국유사를 편찬한 것은 삼국사기에 어떤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 불만의 내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정 선사가 삼국유사를 지은 까닭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저는 이런 말을 썼지만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사학자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들어본다고 했는데 그런 여러 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제 의견을 좀 더 보태는 것에 합니다. 그 결과 기전체의 정사라는 형식의 관계로 인한 이 불교사, 민중사에 대한 이 서술의 분야, 편찬자의 유교적 교훈주의, 합리주의 사관을 인한 신화와 전설의 소멸, 편찬자의 노화적 사대 사관을 인한 주체성의 훼손 등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팀장이 되었고, 삼국유사는 삼국사회가 지닌 이와 같은 편향된 여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술되었다. 이렇게 알하시게 됩니다. 주석 26번입니다만은, 제가 들었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겹쳐져서, 더 이상 서술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제는 이 밖에도 삼국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컨대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사회의 원모습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무식이 아까 고기의 문장이 끝이다. 그래서 우아하고 전한 문장에서는 역사책이 탈락했는데, 이 고기에 그친 문장을 우아하고 전한 고문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원래 저의 회소리가 경계, 이런 부분에도 그런 불만을 우리 역사 배우다. 이런 생각이 지금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삼국유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거의 일생 동안 현장을 답사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모았던 해결으로서는 김무식이 현장에 남아있는 금성문이나 보문서 등의 자료를 모아내는 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흥중에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해가지고 대강 철저히 서둘러 삼국사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아마 불만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삼국사기를 볼 것 같으면 앞뒤에 통일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같은 것을 가리키는 용어 자체가 불입찬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혹은
고려시대였으니까 고려시대 역대 왕들의 이름을 피위를 하지 않습니까? 피위를 하는 방법도 일사불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상호 앞뒤에 서술된 내용이 상호하고 어긋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같은 내용이 부문으로 반복돼서 그렇게 서술되는 것도 상정됩니다. 특히 제가 저 양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도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삼국사기에 강수 역전의 기행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무장가들 이름을 들면서 이 사람들은 이 전 삼국시대의 무장가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전기를 열전을 쓰고 싶은데 열전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삼국사기 내용을 저가 본부터 볼 것 같으면 양도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미 열전에 서술되어 있는 달마판 열전보다도 100배 되는 물량의 열전을 쓸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열전을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걸 볼 것 같으면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이 저 부분부터 저 이 부분까지 내용을 일사불란하게 떼보지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같으면 특히 그 삼국사기의 그 전체 분량이 50권인데 이 50권들 가운데는 이 50권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찬위원회 위원들이 일단 분담을 해서 서술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분담을 해서 서술하다 보니까 아까 농어의 브릿지 같은 그런 것부터 그래서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담을 해서 서술하는 그런 결과에서 이제 아까 용어의 브릿지를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8명의 그 편찬위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8명의 편찬위원들이 부분적으로 서술하고 종합적으로 아마 김부식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료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김부식이 그 당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고요. 김부식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를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책을 뽑을 것 같으면 모든 사실을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식도 삼국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적절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해 가지고 그런 뭐 증거가 되겠는데 그 삼국사기에 그 수록되는 그 자료의 양가질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김무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찬위원 8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적으로 관심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10명과 함께 궁궐에 있는 전설까지 이용해가면서 편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일생동안 혼자 모은 자료가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삼국 유사에는 자료가 굉장히 풍성한 데 비해서 삼국사기는 훌륭한 자료 자체가 좀 빈약해 보입니다. 특히 그 경성문이나 보문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경성문이 남아있었고요. 보문서도 찾아보면 굉장히 문서가 많이 남아있을 텐데 훌륭한 경우가 거의 없고요. 특히 보문서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에 단 한 권만 인용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 유사에 볼 것 같으면 금수성문, 보문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발견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론에 대해서 봤을 때 삼국사기는 너무 대단한 철저히 편성하고 많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불만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서술을 하다 보니까 마치 삼국 유사는 장점으로 받을 상식이고 삼국사기는 단점뿐인 책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독보적인 성격을 지닌 삼국 유사의 사관보다는 합리적인 서술을 지향하는 삼국사기의 사관이 그 근대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물론 불만과 아쉬움이 많기는 하지만은 삼국사기는 그 당시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삼국시대 역사를 자신의 사관에 따라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서술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삼국사기가 지닌 한계를 삼국유사가 적절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삼국사기가 없다면은 이런 가정 자체가 참 반대로 되겠지만은 만약에 삼국사기가 없다면은 삼국유사도 아쉬움이 대단히 많은 매우 부족하고도 풍성한 책이 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오늘날 삼국사기가 합리주의 사관으로 인해서 명사료를 상하겠다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을 먹고 있지만 만약 김부식이 참고했던 그런 사료들이 다 남아있다는 것 같으면 김부식이 욕을 먹을 이유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부식은 합리주의 그리고
교훈이라는 그런 사단에 입장해서 역사를 서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 자료를 자기 역사 속에 다 담아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만약에 김부식이 참고했던 자료들이 다 남아있다면 김부식이 욕을 먹을 필요가 별로 없으십니다. 김부식이 참고한 자료가 없어서 지금 까닭 책임이 김부식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원 자료가 없어진 것을 아쉬워해야지 김부식에게 욕을 하려는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쉬움, 안타까움을 우리는 지금 김부식의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만약 삼국 사이가 지어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 부당한 욕을 이번엔 아마도 이견이 못해 될 것입니다. 이런 너가 신주주의 사상에서 서술하는 다음에 삼국시대 중요한 역사의 뼈대를 담아줬다 이렇게 억울하게도 역사의 과정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만약 삼국사기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삼국시대 역사의 뼈대를 세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삼국유사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삼국시대 역사에 뼈대에 살을 붙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이 도사서가 없었다면은 삼국시대 역사는 천기를 만일에 불편한 어둠 속에 묻힐 수밖에 없고 기록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기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만큼 이 문책은 상호 이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며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부책을 참고해야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요. 저는 삼국 사기보다 삼국 군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국 군사를 읽다 보니까 신라 42대 왕인 흥덕왕과 백무새 얘기가 나오는데 흥덕왕, 백무 그런 조가 있는데요. 삼국유사의 기편에 흥덕왕, 백무라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뭘까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라 42대 흥덕왕이 즉위를 했는데 즉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국으로 사신을 갔던 사신 하나가 중국에서 앵무새 현상을 가지고 왔다. 근데 그 앵무새 현상 가운데서 얼마 뒤에 암놈이 죽어버렸다. 암놈이 죽어버리자 그 순놈이 애달프게 울고 이 슬프게 시름을 접하면서 애달프게 울었는데 그런 모습을 흥덕왕이 보고 너무 안타깝고 예치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앞에다가 거울을 세워뒀다. 그래서 그 앵무새 앙크스 두 컷은 거울 속에 있는 그 앵무새의 자신의 모습이 암컷이라고 생각하고 뿌리로서 거울 속에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쪼아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그림자를 알았다. 그래서 슬프게 울다가 마침내 죽어버렸다. 이 죽어버린 앵무새 사건을 보고서 흥덕왕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지금 전하지 않아서 박식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얘기를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흥덕왕이라는 분은 신라 42대 왕이 돼요. 이 흥덕왕은 그 형인 신라 41대 흥덕왕입니다. 흥덕왕과 함께 자기의 조카였던 40대 외장을 살해하고 난 뒤에 형이 문정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하고 자기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부정의 와중이었던 사람이고 권력 부정의 과정에서 손에다가 이 피를 묻히고서야 왕위역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자린무도하고 하시는 이런 사람이 앵무새 한 마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달프다고 또 나아가서는 시를 지었고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서가 이리고 이렇게 정서가 섬세한 이런 분이 어떻게 효과를 부려줬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삼국사기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26년에 흥덕왕이 즉위를 했다. 즉위를 한 그해 12월에 왕의 왕비였던 장하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장하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왕은 너무너무 슬퍼한 나머지 시름을 접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나라의 국무각성으로 반드시 신장가를 부려야 된다 하고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pom을 올려가지고 견인을 했지만은 흥덕왕은 한마디 쟤도 제자를 들어가면 슬퍼서 몸을 떠나 버렸는데 나는 그래도 사람이 아니냐. 아무리 현장에서 사람이 사랑하는 하늘을 읽어서 그 착한 하늘을 읽어서 어떻게 내가 갑자기 조용하게 세상가를 바뀌단 말이냐 하면서 신하들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궁중의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야기까지는 궁중에 있는 그 여인들, 그 많은 여인들을 모두 다 명예퇴직 내지는 정리해고 시키고 난 뒤에 10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살아가다가 이게 300살
1836년에 죽었는데요. 수액을 했는데 1836년에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나는 그 장마군이 묻혀있는 그 왕궁에 묻히고 싶다 해가지고 합장을 했다 이랬는데 지금 그 흥덕왕의 강릉이 우리 오늘날 경주시 한강역 폭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가왕은 아마 제가 본 그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왕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왕궁이 아닐까 싶은데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바람에 가보지 못한 분이 좀 많으실 텐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읽고서야 무릎을 닥쳤습니다. 이런 얘기가 와나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덕왕이 앵무새의 죽음을 수록한 것은 사실은 앵무새의 죽음을 수록한다기보다는 자기 아내의 죽음을 수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역에 나오는 앵무새의 암컷은 자기 아내의 사랑하는 정서적인 경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덕왕이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모르겠지만 그 노래의 내용도 전체적인 성가의 내용에 비춰서 그대로 짐작하기 쉽습니다. 틀림없이 앵무새의 죽음을 노래하면서 그 앵무새의 죽음을 위에다가 아내의 죽음을 얹어가지고 자기의 슬픔을 아마 노래를 했을 겁니다. 이런 간단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두 가지를 겹쳐서 봤을 때 그 사건이 훨씬 확연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가운데 어느 하나밖에 남을 수 없다면 삼국유사가 남아야 한다. 이게 육당 체남선언입니다. 이런 식의 육당 체남선언의 연결은 발상 자체가 자세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반드시 둘 다 함께 남을 것이고 그럴 때 둘 다 더욱